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단어 한 3개 정도만? 3개? 3개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수업 진도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 알아요? 부러움? 부럽다. 자, 여러분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기는 거야? 지는 거예요. 자, 부러운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좋은 감정이에요. 자,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야, 단어를 알아야 그 감정이나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럽다는 건 뭐냐면 그냥 멋있다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감정이에요. 그럼 나는 재윤 쌤이 아까 공연하는 걸 봤더니 일단 멋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야, 우리 재윤이 잘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럽다는 감정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정말 나보다 훨씬 그 부분에 있어서 성취가 더 또는 실력이 더 좋은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감정이에요. 그 부러움은 동기로 작용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다. 그래서 나도 돈을 벌고 싶다. 이건 열등감이나 또는 뭐 상대적인 뭐 이렇게 비참함? 그런 게 아니야. 부럽다는 감정은 당연히 자주 느끼는 감정이고요.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지만 동기로 작용해요. 동기.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싶긴 하나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는 예체능 유전자 중에 체육에다 몰빵해 주시고요. 예능은 유전자가 없더라고. 부럽기는 하나 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재윤쌤을 보니까 그냥 멋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멋있더라고. 아, 멋있어.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감정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시기, 질투. 어떻게 다를까? 시기, 질투.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요. 질투, 시기. 자, 시기는 뭐냐면요. 시기는 나는 없는데 얘는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얘가 가진 거에 대해서 상대방,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게 사실 괴롭지. 본인도 괴롭지만 그 시기심이 크면 상대방을 못 살게 굴거나 괜히 이렇게 날카롭게 굴거나 아니면 심지어 막 괴롭히기도 해요. 그럼 반대로 질투는 뭘까? 얘는 가졌는데 나는 없어.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이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심이 큰 사람들은 뭐 남을 미워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는 못난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질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하고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니까 그럴 때 좋은 해결 방법은 그냥 부러워하면 되는 거야. 또는 멋있어 하면 되는 거고. 그래, 아무튼 나는 이게 몸치라서 박자치라서 춤추는 사람들 보면 너무 이렇게 멋있고 부럽진 않아. 나는 아무리 연습해도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애들 공연하는 거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혹시라도 내가 더 딴 얘기를 길게 할까봐 기대했던 사람은 끝. 여기서 끝.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주 물어보는 건데 헷갈리기 쉬운 거 우리가 지질 구조선 방향에 따른 이제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그래서 랴오뚱 방향 산맥, 중국 방향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경동성 요구 운동으로 한반도 방향,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 산맥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걸 한국 방향 산맥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1차 산맥과 2차 산맥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형성 과정. 그래서 신생대 초에 대체로 평평했던 한반도가 경동성 요구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동쪽이 높게 솟았잖아요. 그때 제일 높게 솟은 함경산맥, 태백산맥, 마천령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이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차 산맥. 높고 험하다. 사람들이 너무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생활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관서지방, 관북지방, 영동지방, 영서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 그 경계가 1차 산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산맥은 1차 산맥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이쪽 부분도 조금은 융기를 했을 텐데
융기하고 나면 당연히 비가 내리고 뭐 물이 흐르면서 또 깎이기 시작해요. 깎일 때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이고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 부분은 덜 깎이니까 나중에 산줄기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게 2차 산맥이죠. 그래서 특성은 이렇게 되고 산맥 이름은 외울 필요 없더라 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흑산과 돌산으로 갈게요. 흑산과 돌산. 자,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게 산이죠. 당연히 우리 주변에도 산이 많아요. 그런데 산을 이렇게 봤더니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란 말이죠. 자, 하나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본관 좀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고, 본관 저쪽으로 가면, 여기 앞에 있는 동네 뒷산 말고 저 멀리 관악산이 보여요. 혹시 우리 학교에서 관악산 보이는 거 알고 있었니? 우리 학교에서 관악산 보여요. 여기 운동장에서는 안 보이고 아파트에 가려가지고 저쪽 앞에 본관 앞에 도로 저쪽으로 가면 저 멀리 보이는 돌멩이로 되어 있는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 관악산이에요. 궁금한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뿌옇게 보이더라. 날씨 맑은 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악산, 우리 관악구에 사니까 가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관악산 본 친구들은 보긴 봤죠? 그래? 자, 관악산은 꼭대기 부분이 두터운 흙이 덮여 있니? 아니면 기반암, 밑에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암석을 기반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반암 바위가 주로 드러나 있니? 자, 흙이 두텁게 쌓여 있으면 그 위에서 나무와 풀이 자라니까 그런 산은 녹색으로 보이고요. 기반암이 드러나 있는 산은 당연히 바위 색깔로 보여요. 그리고 관악산 꼭대기 근처는 녹색이니? 아니면 바위 색깔이니? 자, 이번 시간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관악산 꼭대기 근처는 바위가 드러나 있어서 식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학교 뒤에 산이라고 부르긴 조금 민망하지만 여기도 산은 산이잖아.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우리가 지금 언덕이 있으니까. 자, 이런 데는 바위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두터운 흙이 덮여 있는 거죠. 물론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바위야 바위 위에 흙이 두껍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산은 두터운 흙으로 덮여 있고 어떤 산은 흙이 별로 없이 암석이 드러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산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뭐 등산 같은 거 하면 맨날 보는 게 산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흑산하고 돌산은 그 바닥을 이루는 기반암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암석이 다르니까. 산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서 기후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 암석이 달라서 산이 다르더라. 자, 그럼 먼저 흑산부터 볼게요. 흑산은 산의 정상부에 기반암이 풍화된 토양이 주로 나타난다. 바위가 부서지면 흙이나 모래가 만들어지는데 그 흙이나 모래가 바위 위에 그대로 머물러서 두터운 흙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그러냐면 주로 변성암이 산을 이루기 때문에. 자, 우리 변성암 볼게요.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암석이 완전히 눌렸어. 그 과정에서 알맹이들은 다시 다 깨졌다가 그리고 이제 눌리면서 그냥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마암을 보면 암석을 이루는 알맹이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안 보여. 여러분들이 편마암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흔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등교할 때 화단이랑 도로랑 인도랑 그 경계에 보면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는 바위들이 이렇게 있잖아. 경계석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편마암이에요. 꿈담길에 가면 도로랑 길이랑 그 옆에 산이랑 그 경계에 돌멩이 같은 거 놔두잖아. 그게 편마암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봐. 자세히 봐보면 알맹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편마암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겉에 부분은 비가 오고 또 얼고 녹고 하면서 이제 이 편마암에서 알맹이가 떨어져 나와요. 그걸 풍화라 그러거든?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온 물질은 크기가 되게 작은 거야. 그럼 얘네들은 수증기가 조금, 습기가 조금 있거나 그러면 지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다른 데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풍화를 받으면 이 암석이 다른 데로 잘 안 가고 그 위에 두껍게 흙을 이루는 거죠. 토양을 이루는 거죠. 됐어요? 그럼 밑에는 변성암, 거기 위를 수십 미터 두께로 흙이 덮고 있더라.
이런 산을 흑산이라고 불러요. 됐니?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돌산은 산의 정상부에 기반암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관악산도 이렇게 생겼어요. 얘보다 좀 작아서 그렇지. 참고로 얘는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라는 건데, 얘네들 정말 바위가 드러나 있잖아. 자, 그럼 얘는 왜 그러냐? 기반암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강암 눈으로 본 적 있지? 초등학교 때 현무암, 화강암 과학실에 가면 표본들이 있고 돋보기로 봤을걸? 자, 그리고 화강암은 눈으로 봐도 알맹이가 보여요. 검은 것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고 그냥 하얀 것도 있고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그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화강암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화강암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얘도 풍화가 일어나서 화강암에서 알맹이가 떨어져 나와요. 근데 화강암 알갱이는 굵어. 얘가 떨어져 나오면 모래가 만들어져요. 참고로 우리가 동해 바다에 가면 바닷가 해수욕장에 모래가 되게 많죠. 그 모래는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면 태백산맥 위에 있는 바위들이 부서진 것들이 동해 바다까지 이동해가지고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안지형 할 때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화강암이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런 알갱이들은 모래야 모래. 알갱이가 굵어요. 자, 얘네들은 지들끼리 잘 안 붙어.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 알갱이는 굴러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위가 드러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기반암의 차이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불규칙하고 암석 노출이 많다. 흑산과 돌산의 차이점이에요. 정리할게요. 자, 식생 밀도, 흙이 많으니까 당연히 식생 밀도가 높고 식물이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우거진 숲을 이룬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 꼭대기 부분 봤더니 나무가 자라기가 힘들죠. 관악산 꼭대기 가면 실제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흙이 없으니까. 관악산 혹시 가봤니? 나중에 혹시 가보거든. 확인해보세요. 돌멩이라서 힘들어. 바닥이 다 돌이라서 올라갈 때 무릎도 아프고요. 관악산이. 흙으로 되어 있으면 좀 푹신푹신할 텐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 볼게요. 대표적인 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흔하다, 드물다? 굉장히 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이 변성암이에요. 그럼 흑산은 많을까, 드물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도 없고, 대표적인 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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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리산은 어디에 있냐면요. 위치도 지금 외우세요. 우리가 3월 달에 한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지리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리산의 꼭대기는 1915m, 높이도 적어주세요. 유명한 산이다 보니까 관악산의 3배 정도 된다. 자, 꼭대기는 여기인데, 약간 이렇게 서쪽에 삼도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나중에 지리산 종주할 때 혹시 하는 친구 있으면 삼도봉을 지나가거든요. 이름 그대로 세 도에 걸쳐 있는 봉우리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는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남도, 그 다음에 여기는 경상남도예요. 그래서 삼도봉이야. 그래서 행정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 백지도 있잖아. 거기서 그 경계, 거기가 지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행정구역 2개 더 알려줄게요. 자, 지리산하고 관련해가지고 바로 밑에 워낙 유명한 산이니까 지리산을 끼고 있는 동네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자, 전라북도 여기에 있는 지역. 자, 춘향전으로 유명한 지역 어디죠? 성춘향하고 이도령하고 춘향전 배경이 어디야? 광활로 나오고 남원. 그래서 지리산 얘기가 나오는데 춘향전이야. 그럼 남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남원만 체크합시다. 남원만.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에는 구례라고 하는 지역인데 구례에 화엄사가 유명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내기엔 좀 애매해서 대신 춘향전, 광활루, 지리산, 남원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할게요. 네, 거기가 지리산 맞아요.
자, 그 다음 돌산 볼게요. 돌산. 자, 화강암. 우리나라의 흔한 암석이죠. 돌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물론 다 외울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산 그래도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흑산하고 돌산하고 뭐가 더 멋있어? 돌산이 더 으리으리하고 봉우리도 멋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산 중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 중에는 돌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금강산, 그 다음 설악산. 자, 이거 3월 달에 태백산맥에서 휴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이 금강산, 남쪽이 설악산 이야기했었죠.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도 대표적인 돌산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북한산 어디 있어? 북한산이 어디에 있다? 자, 북한에 있다고 대답하면 안 된다. 한강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이에요. 서울에 있어, 서울에. 서울인데 서울의 북쪽 끝에 있어요. 북한산이야. 한강 북쪽, 거기 북한산의 꼭대기가 뾰족한 봉우리 3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말로 삼각산이라고 불러요. 아마 국어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전 시간에. 뭐 잘 있거라 삼각산아, 뭐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서울 북쪽에 있는 산 북한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북한산도 북한산이지만 서울 남쪽에 있는 돌산 알아둬야죠. 관악산. 관악산도 돌산이에요. 됐니? 그 정도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에서. 자, 여러분들 얘랑 비교를 해보면 약수터 수가 달라요. 자, 어느 쪽이 더 약수터가 많을까? 자, 여러분들 관악산 갈 때 물 많이 챙겨가야 될까? 아니면 물 챙겨가지 않아도 약수터가 있으니까 괜찮을까? 관악산은 물 많이 챙겨가야 돼요. 왜냐면 돌로 되어 있으니까 뭐 물이 뭐 스며들었다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흙이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약수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설악산, 북한산 또는 관악산 갈 때는 무거워도 물 챙겨가세요. 그에 비해서 지리산 같은 거 갈 때는 그냥 물통만 챙겨가면 돼요. 위에 약수터가 되게 많아. 뭐 당연한 얘기지. 흙으로 덮여 있느냐, 돌로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니까요. 자, 흑산, 돌산 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정리하세요. 시간 줄게요. 네, 갔다 오세요. 왜? 자, 넘어갈게요. 자, 고위 평탄면과 토지 이용. 고위 평탄면. 자, 보자.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랭지 농업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고랭지. 해발고도가 높은 데는 냉량하다. 서늘해서 여름철에 배추나 물을 재배하기 유리하다. 고랭지 농업. 대표적인 지역은 대관령 근처. 아마 그렇게 외웠을 텐데, 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징이 뚜렷한 곳이다 보니까 얘도 자주 물어봐요. 정리할게요. 자, 먼저 고위 평탄면부터 용어를 설명하자면요. 자,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을 고원이라고 불러요. 게마고원, 티벳고원, 뭐 기타 등등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고원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지지 않고 위에 있는 평평한 땅, 이걸 고원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용암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용암이 막 수백 미터 두께로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 메워서 높고 평평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고원이 인도에 있는 데칸 고원인데, 자, 이건 몰라도 되고요. 근데 고위 평탄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원래는 낮고 평평했는데 얘가 융기하게 되면 넓은 범위에 걸쳐서 그대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해발고도가 높고 평평한 땅이 만들어진다.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높고 평평한 땅을 고원이 된다. 고위 평탄면이라고 불러요. 글자 그대로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한 면이다. 고위 평탄면. 됐어요? 정의가 그렇게 된다고. 물론 그걸 물어보진 않지만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의 일부 지역에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경사면이 발달한다. 발달해 있다. 그래서 고위 평탄면은 대관령 근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얘가 왜 만들어졌느냐? 다시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자 신생대 초예요. 중생대 때 대보조산운동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대체로 평탄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평탄해진 지형이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를 했는데 우리가 융기할 때 맨날 이런 식으로 동쪽이 높게 솟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뾰족하게 융기한 거 아니에요. 곳에 따라서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그대로 융기해서 평평한 땅이 위에 만들어지기도 해요. 암석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불규칙하게 분포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융기했어. 근데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높은 곳에 있는 건 다시 침식을 받으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뾰족뾰족해지거든요. 근데 융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평탄했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관악산 꼭대기처럼 뾰족뾰족해질 거야. 근데 아직은 침식이 덜 일어나서 평탄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평탄하다고 하는 게 뭐 운동장처럼 평평한 건 아니고요. 여기 사진을 보면 낮은 언덕이라 그래야 되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가축을 키울 수 있을 만큼, 경사가 너무 급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소가 이렇게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뾰족뾰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융기해서 만들어진 거다.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가 돼요. 산 꼭대기는 원래 뾰족뾰족한데 산 꼭대기에 갔더니 평평하더란 말이지. 이건 융기를 해야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주 물어봐요.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위 평탄면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 한 두 군데 정도만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대관령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관령 고갯길이 있어요. 자, 대관령 고갯길은 주변보다 낮은 곳이야. 태백산맥이 있으면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곳이니까 주변보다 낮은 곳이잖아요. 대관령 자체가 고위 평탄면이 아니라 대관령 고갯길 주변이 고위 평탄면이에요. 행정구역 이름이 대관령면이에요. 자, 근데 이 지형도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자, 이제 여기가 태백산맥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등고선이 촘촘한데 경사가 급하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쪽이 동해안 쪽, 급경사. 해발 고도를 봤더니 800m, 1000m, 거의 1000m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이 여기 그림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배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대체로 완만하다. 등고선의 간격이 여기보다는 훨씬 넓다. 여기가 고위 평탄면이에요. 됐어요? 대관령이라는 글자 보면 그냥 고위 평탄면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우리가 남부지방인데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키장. 무주 리조트라고 혹시 알아요? 나중에 스키 탈 때 혹시 타는 친구들은 알게 될 건데 전라북도에 되게 유명한 스키장이 있어요. 어쨌든 무주군, 진안군 그 일대가 진안고원인데 거기도 대표적인 고위 평탄면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자, 해발 고도가 높은데 등고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나오면 고위 평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우리 관악산의 높이가 630m쯤 되거든요. 여기 관악산보다 훨씬 높은 곳이야.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하다란 말이지. 대표적인 고위 평탄면. 됐어요? 정리할게요. 자, 고위 평탄면의 다양한 토지 이용 방식을 설명해 보자. 고위 평탄면에는 여름철에는 해발 고도가 낮은 곳보다 서늘하죠. 그런데 이게 농작물마다 잘 자라는 기후가 달라요. 날씨가 달라요.
무나 배추는 너무 기온이 높으면 썩어버려요. 여름에는 평지에서는 그런 걸 재배할 수가 없는데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후가 서늘하니까, 날씨가 서늘하니까 그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죠. 거기만 재배할 수 있으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채소 재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목초는 일반적인 풀이 아니라 길이가 길고 부들부들한 가축이 먹는 풀을 말해요. 근데 얘도 건조하면 죽어버리거든요. 키울 수가 없어. 자, 그런데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자, 밑에서 보니까 산 봉우리에 구름이 걸려 있어. 근데 산 꼭대기 그 속에서 보면 안개거든요. 그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관악산 꼭대기보다 높아.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요. 그래서 습해. 그래서 목초가 잘 자라요. 기온도 높지 않고. 그래서 목장이 유명하다. 목축업도 한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도 여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관악산 꼭대기에 풍력 발전기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굳이 하자면 하겠는데 그거 딸랑 한 개 설치해서 뭐 하자고. 높은 곳에 평평한 곳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뭐 바람을 막을 게 없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비교적 평탄하니까 풍력 발전기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풍력 발전 단지가 대관령에 있어요. 대관령 면에. 여기에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아무튼 좀 일찍 끝낼게요. 자, 이런 고위 평탄면에서 고랭지 농업을 그럼 언제부터 했냐? 자, 조선시대에는 여기 그냥 숲이었어요, 숲. 왜냐면 여기서 배추를 재배하면, 무를 재배하면 결국 그 무나 배추는 누가 먹냐? 한양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게 짊어지고 조선시대에 여기서 한양까지 가면 무나 배추는 다 썩어버리죠. 기후가 유리해도 운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랭지 농업을 하게 된 건 영동고속도로라고 하는 교통로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고랭지 농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후 조건이 유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고랭지 농업을 하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문제점도 좀 심각해요. 자, 여기는 원래 숲이었는데 베어내고 배추나 무를 심었잖아. 근데 농사를 여름에밖에 못 지어요. 그럼 봄, 가을에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이야. 그럼 봄, 가을에 또는 여름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 특히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아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 흙이 다 씻겨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한 흙탕물이 막 씻겨 내려오는 거야. 흘러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랭지 농업한다고 농약 같은 거 많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염된 물이 밑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유실이나 아니면 수질 오염, 그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일어난다. 고랭지 농업을 하게 되면. 자, 2분만 더 하고 마무리 빨리 지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지 지형과 인간 생활, 산지 지형의 이용 변화. 자,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관광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산에 캠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뭐 산악 마라톤도 하고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산을 이용하는, 산지를 이용하는 게 다양해졌다. 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산지 지역의 환경훼손과 대책. 자, 환경훼손은 도로를 만들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스키장을 만들거나 골프장 등을 건설하면 산림이 망가지고 산사태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동식물이 사는 지역이 파괴돼서 뭐 걔네들이 살 데가 없어지기도 하죠. 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 스키장 한번 보세요. 스키장.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은 눈 별로 안 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눈이 되게 많이 내린다. 자, 관악산에다가 스키장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관악산처럼 경사가 급하잖아요. 만약에 스키장을 만들었어. 출발은 하는데 도착할 때 두 발로 도착할 수 없어요.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그럼 스키장은 산에 만들긴 하는데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관악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경사 되게 급하잖아. 그걸 스키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스키 타고 절대 못 내려와요. 굴러서 내려오지. 그래서 스키장은 고위 평탄면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스키장 있잖아. 대부분 고위 평탄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책은 생태 지향적 관점에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요. 자연 휴식연제는 자, 자연을 보호하려면 제일 좋은 건 인간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걸 자연 휴식연제. 그 다음 생태 통로는
커다란 도로 같은 게 생기면은 1번하고 2번이 끊어져 버리죠.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육교를 만들거나 터널을 뚫어 놓거나 여기 위에도 생태통로 하나 있죠. 이게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거기 육교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동물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생태통로가 하나 있어요. 이 근처에도.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연도 좀 생각하자. 자, 여기까지 해서 산지 지형 마칠게요. 자, 질문하지 마시고요. 쓰러져서 좀 자세요.